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 수분 같은 경우에는 내장기관과 소화기 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도 아주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최근에 연구를 보면 신진대사나 이 몸 내에 있는 그 염증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렇군요. 네, 탈수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면역력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이 수분 섭취하는 방법이 꼭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나 수박,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채소를 이제 식사 때 곁들이시는 것만으로 해도 수분 섭취가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고정모 원장님, 김정수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셨잖아요. 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두 분은 부산에서 오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방 출장이 있었거든요. 네. 네, 계속 기차가 지연이 돼서 하마터면 생방 시간에 못 맞출 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차역에서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초조할 때 저는 항상 당기는 게 바로 단 겁니다. 네. 단 음료를 마시면서 제 마음을 좀 달래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단 음료니까, 달긴 달아도 음료니까 탈수 증상을 막아주는 데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 원장님? 예, 저희가 먹게 되는 달달한 음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칼로리가 높고 그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 외에 그 과당이 함유된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초과된 영양분이 섭취돼서 이게 다 소비가 되지 않으면 지방으로 전환되게 되고 네. 그리고 제로 음료 요즘 많이 먹잖아요. 네네. 네네. 제로 음료에 대해서 나온 지는 제법 됐는데 최근 들어서 그 아스파탐이라던가 수크랄로스 같은 그런 식용 감미료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견되고 있어서 예. 이 음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복용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과당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료는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웬만하면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호흡입니다. 대본 보고 말씀하셔서 약간 실망인데. 네. 호흡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그냥 뭐 늘상 신경 쓰지 않아도 하다 보니까 이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호흡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호흡 비법도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고 원장님, 이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먼저 그러면 아기의 숨 쉬는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숨을 쉴 때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숨을 쉽니다. 네. 이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편안한 방식의 호흡이지요. 반면에 화가 난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쉬나요? 뭔가 좀 씩씩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호흡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호흡. 네. 네, 화가 좀 나 보이세요. 네. 그리고 2번 호흡. 네. 자, 보면 어떤 호흡이 더 편해 보이나요? 2번이요. 일단 표정부터가 그쵸. 2번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의도된 바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왜 그럴까요? 일단 보면
1번 호흡은 욕호흡이라고 합니다. 욕호흡은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만났을 때 생존에 위태로울 때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이런 호흡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움직임이 빨라지고 힘이 강력해지지요. 하지만 이런 호흡은 신체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끝나면 그 호흡을 멈추고 일상 호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사람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인의 경우는 동물처럼 생존에 문제가 걸린 그런 일은 잘 없죠. 네.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업무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시에 그런 산소나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사람 역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또 다른 호흡을 쉬어서 그 교감신경을 누르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이요. 네. 그래서 한숨을 쉬면은 그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였군요. 맞아요. 좀 뭔가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호흡법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한숨은 역호흡에 해당을 하는 거잖아요. 욕호흡이 끝나면서 다른 호흡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요? 네. 역호흡이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역호흡이 아닌 바른 호흡을 해야 한다. 아까 시연해주신 2번 호흡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2번 호흡은 바로 더 좋은 호흡이고요. 이것은 복식 호흡입니다. 뭔가 편안해 보이죠? 네, 이거는 사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부교감 신경을 증진시켜줍니다. 네. 이럴 때야말로 인체는 회복을 하고 오정육부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일상 중 90%는 보통 이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선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일상에서 표정이 상기가 되고 긴장된 표정을 하는 사람은 보통 역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일상에서 미소를 머금은 편안한 표정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호흡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아시겠죠? 예, 확실히 알겠네요. 네. 네. 늘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 조 아나운서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그렇다면 조 아나운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이 복식 호흡을 항상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제 스스로 사실 어떤 뭐 발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습하면서 이 복식 호흡을 좀 체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그래서인지 호흡을 할 때 복식 호흡이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부처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네. 안 틀리고. 네, 맞나요? 네. 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도 운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뭐 호흡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숨이 쉬어지는 대로 쉬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호흡이라는 게 그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제가 MC분께 심장 박동수를 1분에 50번만 뛰게 해달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 AI 아니에요? 네. 이번엔 그 다음으로 위장을 5번 움직여 보세요 하면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안 되죠. 그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호흡을 빠르게 2번 쉬어보세요 하면 할 수 있나요? 이건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오장육부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호흡이 유일하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서 나머지 오장육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올바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네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이 호흡에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호흡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동의보감의 기문을 살펴보게 되면 태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태아처럼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배꼽에서 시작해서 배꼽으로 내쉬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되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서 숨을 다 들이마신 다음에는 81에서 120을 셀 때까지 호흡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호흡을 내쉬는데 이때 기러기 털을 코와 입에 붙였을 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하는 이유는 숨을 천천히 단전까지 집어넣는 것과 천천히 호흡을 하고 참아서 호흡 횟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새근새근 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태식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도 한번 태식법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럼 이제 방송 상당 부분 쉬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고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그 다음은 똑같은 동의보감 기문에 나오는 조기결입니다. 예. 조기결은 기운을 조절하는 요결,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혹시 조진혁 아나운서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서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덮어주세요. 네. 자, 눈을 감고 숨을 가슴속으로 들이쉰 후 멈추는데 이때 기러기 털을 콧구멍에 붙인다. 그것이 움직이지 않게 300여 번 숨을 쉬고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한다. 사람의 몸은 허무는 것으로 단지 돌아다니는 기가 있을 뿐이다. 이 기, 즉 숨쉬는 기가 잘 조절되면 온갖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우선 숨쉬는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오, 얼굴에 덮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원장님, 무슨 뜻인가요, 이거? 역시 너무 좋으신데요. 네. 이 두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배꼽 쪽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숨을 천천히 뱉고 이로써 호흡의 총 횟수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둘은 모두 단전 호흡에 관한 얘기고 이것은 곧 복식 호흡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복식 호흡이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서 해부학적인 걸 이용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몸은 네. 중간에 있는 하나의 막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막 위에는 심장과 폐가 있고 막 아래에는 간, 위장을 비롯한 나머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막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횡격막은 낙하산과 해파리를 닮은 근육으로 호흡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근육이고요. 네. 전체 호흡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이 횡격막은 위로 움직이는 근육일까요? 아래로 움직이는 근육일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위에 딱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더 올라갈 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래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횡격막은 아래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횡격막의 첫 번째 기능, 횡격막은 몸통을 고정시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위해서 두 가지를 두고 나왔는데 네. 네. 이제 보시면 한쪽은 흐물흐물하고 한쪽은 단단하죠, 그죠? 네네. 오른쪽에 있는 이 풍선은 횡격막에 충분한 압력을 받아서 단단해진 체관과 척추고요. 이쪽은 횡격막의 힘이 약해서 충분한 압력을 받지 못한 몸통과 척추입니다. 이 두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우리의 체관, 즉 몸통은 공기반, 장기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 윗부분은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압력과 부피가 변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공기로 폐를 꽉 채우고 숨을 꽉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횡격막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겠죠, 그죠? 예. 위에는 단단해질 것이죠, 네. 그죠? 그럼 아래로 밀려 내려온 장기는 복강의 압력을 높여서 복압을 만들어 줄 것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배에 힘을 딱 주게 되면은 우리 몸통은 바로 이 단단한 풍선처럼 단단해지겠죠. 네. 야구 선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친다고 했을 때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둘려서 공을 칠 때 일시적으로 숨을 참으면서 공을 치게 되죠, 그죠? 그때 그 선수가 횡격막의 힘이 강해서 몸통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 공에 충분한 힘이 전달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 야구 선수의 횡격막 힘이 약해서 몸통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흐물거리게 되면 그 힘은 전달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루에 2만 번의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2만 번의 호흡 동안 우리 횡격막은 장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예. 장을 누르게 되는데 누르는 동안에 그 횡격막 밑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코어 근육들을 마사지를 하게 되고요. 동시에 이 근육들과 팔씨름 하듯이 힘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로써 우리 밑에 있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우리의 코어 근육은 강화되어서 우리 척추는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각종 통증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호흡 하나로 척추 건강까지 지킬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처음 알게 된 건데요. 네. 그런데 앞서서 역호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복식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역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역호흡을 하는 환자들의 이제 횡격막을 보면 좀 정상인보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주지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척추가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가지고 척추를 지지를 좀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통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바로 이 호흡의 힘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독일의 실제 척추 측만증 환자였던 슈로스가 개발한 슈로스 운동입니다. 네. 이런 치료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횡격막은 하나의 근육이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신경 지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훈련을 하면은 왼쪽 근육과 오른쪽 근육의 수축력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이제 몸의 균형을 그 횡격막을 통해서 맞추게 되고요. 이런 훈련을 한다면 척추 측만증 환자뿐만 아니라 고유 감각의 에러로 인해서 우리 척추가 틀어진 기본 요통 환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척추 측만증 환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더욱 이 복식호흡에 네. 빠져들게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좋습니다. 복식호흡의 또 다른 작용 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그 자율신경계를 조절합니다. 우리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신경계인데요. 예컨대 영화관에서 무서운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서운 장면을 봤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발이 싸늘해집니다. 네네. 하지만 그 무서운 장면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심장이 다시 느려지고 한숨과 함께 호흡이 부드러워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죠. 이제 앞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고요. 네.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자율신경계를 호흡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얕고 잦은 호흡은 우리의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요. 깊고 느린 호흡은 우리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깊고 느린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을 하죠. 예.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심장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예, 예. 네. 심장을 도와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우리 흉곽의 압력이 바뀌죠, 그죠? 숨을 내뱉을 때는 흉곽의 압력이 높아져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우리가 숨을 마실 때는 흉곽의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죠. 근데 공기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횡격막 위에는 심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심장의 압력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피가 원활히 들어오고요. 예. 네. 우리가 숨을 뱉을 때는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가 원활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래에 고여 있는 정맥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다리고요. 네. 발이고요. 발. 세 번째는 우리의 횡격막입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설명을 들으면서 호흡에 굉장히 저도 지금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지금 네. 기러기털 이제 붙인 것처럼 아주 천천히 숨을 쉬고 천천히,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하면서 네, 저희도 방송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저는 들으면서 와, 이 호흡 하나만 바꿔도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또 혈액 순환도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복식호흡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효과도 혹시 있나요? 네, 이거는 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골반 아래 근육을 강화해서 탈장을 막고 요실금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이건 조금 더 호흡을 잘해야 가능한 건데요. 복식호흡을 잘할 만큼 횡격막의 근육의 힘이 강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사타구니까지 압력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저근이 압력을 받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격막과 골반 저근이 서로 팔씨름을 하듯이 근육에 활동시키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저근이 강화가 되면서 요실금과 전립선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이 호흡을 잘 하는 것이 손쉽게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 복식 호흡을 했을 때와 또 그 하기 전 이 비포 애프터 같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이거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환자 사례도 있는데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네. 며칠 전에 밤에 치맥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식은땀이 나면서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예. 속도 뒤틀리듯이 아프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로 호흡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2분 동안 3번만 호흡하는 정도로 극단적으로 호흡을 줄였어요. 이렇게 15분 동안 호흡을 했더니
속쓰림도 사라지고 땀도 사라지고 그냥 다시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네,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와.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한 분이 있으신데 이분은 전신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섬유 근육통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분이십니다. 아, 네. 이분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셨지만 일주일간의 호흡 훈련으로 3가지 증상이 호전되셨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물을 마셔도 회복되지 않는 혀가 타는 느낌의 심한 갈증이었고요. 두 번째는 위장이 너무 약해져서 평소에 배가 전혀 고프지가 않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지는 증상이었고요. 세 번째는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증상이었습니다. 예. 이분은 다른 치료 없이 처음 오셔가지고 호흡만 일주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3가지가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저도 약간 치료하면서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호흡의 효과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신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서두에 역호흡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의식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어떤 호흡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해 그렇죠. 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잘못된 호흡 2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얕은 호흡입니다. 얕은 호흡은 필수적으로 빠른 호흡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음식의 과잉의 시대에도 살고 있지만 호흡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잦고 얕은 호흡은 예컨대 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고 했을 때 물 안에 얕게 노를 넣어놓고 열심히 젓는 겁니다. 예, 예. 열심히 젓지만 배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죠. 네네. 그러니까 힘만 들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깊고 느린 호흡은 어떤 게 되냐면 배를 탔는데 노를 물 깊이 넣어놓고 힘차게 젓는 겁니다. 네네. 당연히 여러 번 젓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배가 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역호흡입니다. 예. 네. 역호흡은 위에 있는 이런 작은 근육들로 무거운 늑골을 들여서 호흡을 만들어내는 억지스러운 동작입니다. 예. 당연히 몸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요. 네. 이것은 갑상선과 편도 등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혈당 상승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얕은 호흡과 역호흡을 피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정확한 복식 호흡이란 무엇인지 저희가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네. 네. 간단하게 꼭 들어야 되겠어요. 네. 네, 알려주실까요? 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복식호흡을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배를 숨 뱉을 때 끝까지 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횟수를 줄이는 건데 1분에 7번만 호흡하셔야 돼요. 마시는 시간 4초, 뱉는 건 6초. 이렇게 6번, 7번 사이를 벗어나지 않게 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만 호흡하셔야 됩니다. 입은 음식을 먹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많이 하죠. 근데 코는 숨만 쉬기 때문에요. 코 안에 신경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코는 코로 쉬어야지만 폐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5번째,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뭐든 다 잘할 수 있겠죠. 예. 자, 저 호흡해야 되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네, 호흡 혼자서 잘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올바른 호흡 그리고 호흡이 건강해주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건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만과 다이어트.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사실 그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김정수 원장님께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게을러서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오해라고 들었어요. 김 원장님 어떤 건가요? 특정한 체중에서 조금 체중이 늘고 줄는 것은 좀 많이 먹거나 운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네. 평균 체중을 한참 벗어난 그 초과된 체중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예. 질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평균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이랑 이제 비만 환자들은 몸의 그런 생체 주기 자체도 다르고 예. 그런 호르몬이라던가 기초대사량 수치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못 먹게 됐을 때 느끼는 고통이 저희보다 훨씬 크고요. 네네. 그리고 몸 자체도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양을 움직여도 더 많이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저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왜 위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살이 찌면은 더 음식이 당기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확실히 이 살이 쪄서 많이 먹는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에너지 저장은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은데 왜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1800년대부터 신문 같은 데 칼럼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1863년도에 처음으로 다이어트, 인류 최초의 다이어트 서적이 나옵니다. 아, 예. 윌리엄 벤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이제 책으로 써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장례업을 하는 회사를 가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62세가 되었을 때 167의 키에 92kg까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주치의를 만나서 어떻게 살을 뺄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식사량을 줄여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식사량을 줄였더니 처음엔 살이 좀 빠지다가 다시 체중이 안 빠지기 시작을 해요. 다시 주치의를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운동을 해보자고 해서 네. 템즈강을 이제 배를 타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오, 스스로 예. 노를 젓는 운동을 했는데 네. 정말 이제 운동한 만큼 몸은 정말 좋아졌는데 몸이 좋아진 만큼 많이 먹게 된 거예요. 아,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돼지가 된 거예요. 살컵.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래선 살을 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주치의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식단을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사람이 자주 먹던 그 음식들을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감자, 빵, 맥주, 우유 그리고 달달한 디저트를 줄이고 나서 드디어 이 사람이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 대중을 위한 대중에게 전하는 비만에 관한 소책자라는 책을 이제 내게 되죠. 그래서 이 이론이 거의 100년 가까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지방이 그 다이어트를 이제 방해하는 혹은 말하면 이제 비만의 주 범위라는 것을 어떤 계기로 알게 됐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네. 지방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아, 네. 1900년대까지만 해도 백인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50세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중보건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수명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네. 사람들은 이제 60대부터 심장질환에 이완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심장질환에 걸리는 나이까지 이제 오래 살게 되면서 네. 사람들의 사망률이 심장질환이 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 심장질환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지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심장질환의 악당으로 지방을 지목하게 되면서 이제 다들 지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이제 서적이 하나가 발간이 되게 되는데 네. 미국 정부에서 1977년도에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라는 지침을 내놓게 돼요. 네. 네. 여기서 이야기한 가장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방을 이제 줄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을 줄이고 그 지방이 줄어든 만큼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탄수화물로 대체를 하자. 그래서 뭐 아침은 꼭 먹어야 되고 우리가 뭐 시리얼이라던가 빵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좋다는 식으로 해서 네. 55%에서 60% 정도의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섭취하고 지방에서 섭취하는 에너지를 30% 정도로 줄이자는 내용이 이 책자의 주요 골자입니다. 예, 예. 아, 네. 제가 그렇군요. 이 시대 미국에서 살았으면 너무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수화물 중독자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뭐 빵, 과자. 과자 이런 많이 거. 드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뭐 정책 때문인 것도 있지만 탄수화물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디저트를 만들고 그런 과자를 만드는 회사들이 따지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맛있게 된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은 단 거를 되게 쉽게 먹잖아요. 네. 예전만 해도 설탕은 정말 비싼 기호식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옥수수나 이런 데서 과당을 추출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저희의 설탕 소비가 늘기도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현대에 살찌는 음식들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지방에 튀긴 게 정말 많아요. 네네. 도넛이나 빵,
그리고 저희가 치킨 같은 경우에도 밀가루 입혀서 튀기고 그렇죠. 그렇네요. 어쨌거나 이런 형태로 1977년부터 탄수화물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식단을 하게 되면서 네. 미국 사회는 엄청나게 건강해져요. 어. 흡연율이 33%에서 25%로 떨어지게 되고 고혈압 환자도 40% 이상 감소하게 되고 와. 네.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환자는 28%가 감소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감소 추이에 비해서는 심장질환 환자들은 좀 적게 감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심장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저지방식이를 하게 됐는데 의외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고도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고도비만 환자는 15%에서 40%까지 늘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심장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저지방식이를 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 게 이렇게 얽히면서 저희가 다이어트에도 이 식단을 적용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건강한 식단의 지침이 발간이 됐고 네. 이 식단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질환이나 식이요법이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런데 사실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이제 정크푸드라든지 이런 것도 뭐 많이 먹지만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을까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 식생활 지침을 발간을 하면서 레츠 무브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장려하는 것도 많이 생겨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미국 청소년들이 보면 운동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1970년도에는 달리기가 유행을 했고 1980년도에는 에어로빅이 유행을 했고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신체 활동량 자체는 통계를 내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197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비만도는 한 번도 감소하지 않았어요. 신체 활동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비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에너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운동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초대사량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70%에서 80%를 차지를 하는데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음식물을 소화할 때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예, 예. 네. 뇌도 포도당을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감각기관이 느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조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칼로리 정도의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 1시간 정도 조깅을 하셔도 한 100칼로리밖에 사용을 못해요. 크게 뭐 1시간이나 뛰었는데도. 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하셔도 한 200에서 250칼로리 정도. 그렇군요. 숨만 쉬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2,000칼로리가 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운동 양 자체는 단기적인 감량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질문이 한 5개 남았거든요. 이제 요점만 딱딱 짚으면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운동이 생각보다는 다이어트에 그렇게까지 핵심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셔츠를 빨아서 네. 네. 말리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네. 셔츠가 물에 젖어 있을 때 꺼내가지고 물기를 짜는 거는 식단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아주 크게 덩어리 자르는 거고 네네. 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기가 마르고 나서 네. 다리미로 이쁘게 다려서 모양을 잡아주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네네. 식단이 선행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운동으로 네네. 조절할 수 있는 칼로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식단이 선행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운동에 아예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운동보다는 식단이 선행이 되어야 살을 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결국에 식단을 해라라고 하면 적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던데요. 이제 적게 먹게 되는 경우에도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네. 정말 연구가 많았거든요. 네. 칼로리, 열량 중심으로 다이어트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열량을 줄이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연구들의 결론은 하나같이 이제 살이 빠지지 않는다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7년간 관찰을 했어요. 네네. 우리 실험군에서는 섭취 칼로리를 거의 20% 가까이 줄였고요. 운동까지 시켰어요. 나머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그 대조군이 설정이 됐는데
지금 그래프에 보면 나오듯이 처음 1년 동안은 체중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저게 수치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 1.8kg, 2kg 정도 감량이 됐고 네. 2년 차부터는 비슷해져요. 어. 7년이 지났을 때는 적게 먹은 군이나 그냥 평소처럼 먹은 군이나 체중 차이가 별로 없게 됐거든요. 네네.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칼로리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은 항상 고정된 칼로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면 우리 몸은 소비하는 칼로리를 줄여요. 아.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양을 줄인다고 해서 살이 무조건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뭔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식단을 잘 못 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양 조절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다이어트는 어찌 됐거나 양을 줄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평균 양을 먹어야 돼요. 뭐든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다이어트 아, 식품도 예.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어. 그래서 입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저희가 이제 양을 한번 정량해 볼 필요가 있고 적정량을 먹게 된다면 이제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식단을 조절할 때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할지 생각을 해가면서 나의 상황에 맞게 식단을 매번 잘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자, 그리고 다이어트 초반에 사실 좀 정체기가 와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정체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저희가 식사량을 줄이거나 깨끗하게 먹게 되면 처음에 체중이 엄청 잘 빠져요. 예, 예. 1, 2주 체중이 쭉쭉 빠지는데 이 경우는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아, 네. 부은 게 빠지는 단계가 오고 이제 1, 2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정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이 아주 천천히 녹는 과정인데 지방이 녹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이 지방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식욕 증가를 불러오게 되고 이제 허전할 때 그런 괴로움도 평소보다 훨씬 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이 녹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초반에 살이 많이 빠졌던 그 아름다운 기억만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빠지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예. 이제 무리수를 좀 많이 두게 되세요. 아주 오래 길게 보고 길게도 아니죠. 한 1년만 보고 천천히 하시더라도 충분히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실패하는 다이어트의 그 패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변화가 나타나서 실패하더라. 제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다이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1, 2주는 무슨 다이어트를 하든 살이 잘 빠져요. 네. 그리고 정체기가 오게 되면은 성과가 없어요. 앞에는 잘 빠지다가 안 빠지면서 성과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방이 연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몸에서는 이 지방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인슐린이라던가 렙틴, 그렐린 같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식욕을 일으키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섭취 칼로리를 줄이니까 소비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고 네네. 네네. 이런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 끝에서 이제 성과 없는 그 끝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사람이 혼자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쵸, 그쵸. 사람들을 만나면 또 사람들이 걱정을 또 해줘요. 이제 뼈밖에 없다. 너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은 반쪽이 됐네. 뭐 좀 이러잖아요. 먹자. 조금만 먹어라. 괜찮다. 맞아요. 한 달 정도 이제 고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오늘 하루쯤은 나한테 상을 주자. 이러고 네네. 이제 같이 먹어요. 네. 먹으면 이제 평소보다 식욕도 높고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먹고 나면 다음 날 일어나서 밀려오는 자괴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슬픔을 먹는 걸로 달래고 한 2, 3일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제 다이어트 내년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저는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울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이어트에 내가 당할 수만 없다.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막 샘솟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하는지 원장님 좀 얘기해 주시죠.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언제 먹을까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 무엇을 먹는지와 언제 먹는지가 우리 몸의 그런 에너지 대사를 관리하는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호르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인데요. 네. 네네. 인슐린은 저희가 당뇨병 호르몬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모자라서 그렇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서 그런데 비만도 이 당뇨와 비슷한 작용을 거치게 돼요. 네네. 인슐린의 혈중 상태가 높고 그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비만으로 넘어가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질환으로서의 비만이 당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다이어트에 네네.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주 먹는 그런 습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적게 먹는 극단적으로 적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네.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은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풀어봤는데요. 자,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오늘 앞서서 호흡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 악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적 이것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도대체 스트레스가 뭔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고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스트레스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원인을 아는 스트레스고요. 하나는 원인을 모르는 스트레스입니다. 네. 원인을 아는 스트레스는 내 의도가 방해받았을 때, 그리고 내 예상과 달리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받는 감정의 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추신경계나 오장육부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네. 발생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는 스트레스. 혹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하는 스트레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기본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든 없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뭔가 근데 저는 좀 체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감지하는지 좀 김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호흡법을 이야기할 때 고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위기에서 도망가려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우리 몸에서 혈액이 이제 체관으로 근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빠르게 반응하고 긴장해 있고 언제든지 도망가거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몸이 변하게 되는데 피가 이제 팔다리 근육으로 다 이동을 하고 뇌나 감각기관이 예민해지는 대신에 소화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수면을 관장하는 그런 기능,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휴식하는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특히 현대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은은하게 계속 받는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직업적인 스트레스라던가 나를 지금 몇 년째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다던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생활 전반에 깔려 있게 돼서 네네. 나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긴장을 하고 있다거나 자려고 할 때도 잘 못 자게 돼요. 만성적인 긴장 상태가 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을 깊게 취하지 못하고 이런 게 몇 년간 누적되다 보면 당연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래서 현대에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초조하고 몸이 불편해지는 것 같은데 김 원장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처음에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가 나중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나중에는 별로 크게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우리의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자극에 노출되면은 감각 자극이 있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데 네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과 관련이 돼 있어요. 어. 스트레스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피해라, 대응하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돼버리면 위험에 저희가 둔감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감각기관과 다르게 저희가 또 불면이나 이런 소화장애, 특히 시민성 소화장애 같은 경우 예.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적응되지 않고 10년 이상, 몇 년간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그분들은 그런 병력 청취를 해보면 장기간 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고 이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소화기관인 경우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스트레스는 항상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저 또 하나 잠깐 궁금한 게요, 김 원장님.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잠을 잘 못 자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때인가요? 보통은 자율신경계 기능 중에서 네.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지속되면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은 그리고 평소에 아무 일 없는데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거나 긴장하는 경우도 많고 자려고 할 때도 잡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과 자신의 상황이 분리가 안 돼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네네. 긴장하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 초조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쉽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고 원장님 조금 전에 그 호흡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좀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제 우리가 그 급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숨이 가빠지면서 급속히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네. 이때는 두 가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첫 번째는 숨을 참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 숨을 참고 네. 최대한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식호흡을 강력하게 해서 천천히 숨을 뱉어야 되고 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은 이산화탄소 손실을 막아서 정상적인 산소의 호흡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몸의 알칼리성을 막아주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식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가 운동하면 네. 숨을 강제로라도 헉헉헉헉 아주 깊게 쉬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건강이나 어떤 스트레스에 영향이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호흡이 훈련이 된 분들은 운동 시에도 복식호흡을 충분히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만 숨 쉬지가 않아요. 예, 그런 예, 분들은 예. 그래서 네. 운동을 오랜 시간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조금 많이 해도 안 피곤하고 네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네네네. 그것도 호흡에도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복식호흡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알면 네. 할수록 참 신비로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오늘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참 쉽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좀 떨치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